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팬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매섭습니다. 이 RM서치에 따르면 믿었던 이 호남 지역에서조차 11.8%포인트나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토록 기다리던 이 김정은은 오질 않고 이 설상가상, 민간인 사찰, 언론 사찰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찰 의혹들의 그 증거를 다 공개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자유한국당에서 실제로 그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내용이라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씩 보죠. 제일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 이러면서 조선일보 오너의 일가에 대한 사찰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당시엔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찰을 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이러면서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찰도 했고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됐었던, 논란의 시초가 됐던 바로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의 금품 수수 관련 동향도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묵살된 상태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건 전 기재부 장관이었던 이 최경환 비위와 관련한 첩보성 동향이라고 그랬는데요.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시찰이었고요. 또 다음 장이요. 예, 고건 전 총리, 이거는 기사에서 나왔었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씨에 대한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증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전직 총리의 아들이니까 완전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명백한 사찰입니다. 또 다음 장이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 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상 수령, 이것도 역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련 사찰 내용이고요. 또 다음 장입니다. 저는 이게 참 화가 나는데요.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권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이것도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침해한 겁니다. 또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선일보에 대한 겁니다. 또 진보 교수 전성인 씨에 대한 그런 대학 교수에 대한 사찰도 있고, MB 정부의 이 방통위가 황금 주파수 경매에 관련해서 SK 측에 8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SK는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도 벌였습니다. 다음 장이 있나요? 다음 장이 없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민간 그리고 언론, 야당 정치인, 기업 진짜 뭐 가리질 않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를 오늘 좀 살펴보니까 내일은 택시 노조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민노총과 전교조 등 현 정부의 권력 쟁취에 일조했던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국물이 좀 남아있을 때 한번 빨아보겠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집권 19개월 차. 잔치는 끝나고 남은 음식 차지하려는 이전 투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노원구에서는 뭐 구 예산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기존 언론에서는 이거 잘 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속기 좋습니다. 저희 팬앤뉴스 적극 공부해 주십시오.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좌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팬앤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민관 불법 사찰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정권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까지 사찰 활동을 벌였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반면 여권 비리 첩보는 묵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무차별적인 사찰에 대해서 KBS와 MBC 등 주요 방송과 네이버 등 포털은 청와대의 해명만을 집중해 다루고 있어 축소, 왜곡 보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의회가 주민들의 혈세를 대북 협력 사업에 사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인 한국당 구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하반기 내국인 채용 인원이 64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분석해보니 대부분 단기 일자리에서 증가했고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호황이 끝나는 3, 4년 후 한국 경제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이 성탄절 파티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크리스마스 금지령을 내렸고 프랑스에선 경찰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택시업계는 카풀에 반대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이 밖의 소식을 hen앤브리핑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목소리가 약간 안 좋은 게 티가 좀 안 나옵니다. 이 기침 감기가 좀 와서요. 기침을 좀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한테 오늘 어떤 후원자분께서 모과차, 직접 담그신 모과차를 보내주셔서 이거 마시면서 좀 목소리 회복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 목소리 정상으로 회복해서 좋은 목소리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기분 좋게 뉴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뉴스가 참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정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또 야당에 대한 불법 사찰, 거기다가 언론사까지 불법 사찰했다는 그런 추가 폭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여권에 관련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관련된 그런 비지 첩보 같은 거죠. 이런 거는 철저하게 묵살해 왔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무를 벗어난 민관 불법 사찰 의혹에 휩싸인 문재인 정권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사찰까지 벌였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부가 비위 행위자로 규정하고 내쫓은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특감반의 감찰 대상인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에 대해선 계속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보고도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 기자가 정말 보고했는지를 다시 묻자 김 수사관은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찰 대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동향보고서를 직속 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작성해왔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보안유지가 용이한 텔레그램 메신저로 첩보를 보고한 뒤 특감반장이 승인하면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으로 이런 식의 보고는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시기 원내대변인으로 일했던 우재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만든 커피 머신을 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특정 커피 브랜드에 납품 몰아주기를 했다는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월 중순 청와대에 감찰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고 언론에서 추궁하자 보고서 작성자가 감찰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고의 묵살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오전 허위 주장, 불순물이라고 치부하던 김 수사관의 언론 제보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작성됐는데 앞서 금품수수 의혹 폭로 대상이 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공언했던 명예훼손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특감반 관련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6급 수사관의 청와대 전체가 급이 안 맞는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들이 김 수사관 말에 휘둘려 왔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제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자고 책망하면서입니다. 그는 앞으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만 질문하라고 벽을 치면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춘추관에 와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출입기자단 문의를 조국 수석에게 물어보라며 묵살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언론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선 그 기사 못 봤다,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참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저를 좀 화나게 하는군요. 6급 수사관의 청와대 전체가 급이 안 맞는 과잉 대응을 했다. 도대체 청와대 급수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요? 김의겸 대변인도 바로 얼마 전까지는 언론인이 아니었나요? 참. 그 언론들이 6급 수사관의 말에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데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KBS와 MBC 등 이 주요 방송들과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들은요. 청와대 해명만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검색 순위 상위에다가요.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올리지 이 김태호 수사관이 말한 내용을 제목으로 올리질 않습니다. 이거 명백한 축소 왜곡 보도 아닌지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성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모바일에서는 특별감찰반원 김태호 수사관의 주요한 폭로 내용은 노출되지 않고 청와대 해명만 주요하게 다뤄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네이버 뉴스 정치 섹션의 많이 본 뉴스 1위는 중앙일보의 우윤근 감찰 놓고 청와대선 불법 김태호 대통령 특수한계 대상 맞아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40분경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 노출된 첫 기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강릉 펜션 사고 대책회의였고 메인 화면에 노출된 6개의 기사 중 날씨와 미세먼지를 다루는 기사가 2건이 배치돼 있던 반면 청와대 사찰 파문 기사는 단 한 건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치 섹션의 첫 화면은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사가 배치되었고 두 번째 화면에는 논란과 관련된 청와대 해명만 배치됐습니다. 반면 정치면 10개 화면 중에서는 네이버에서 많이 본 뉴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청와대 관련 논란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의 김태수 수사관 고발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 나오자 뒤늦게 고발 해명 관련 기사만 노출됐습니다. 한편 청와대 사찰 파문 논란에 대한 KBS와 MBC의 축소 방송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KBS 공영방송은 KBS 9시 뉴스가 주로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와대 비리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KBS는 김태우 씨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을 즉각 심층 취재해 보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노동조합도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MBC는 드루킹 등 현 정권에 불리한 사건 때마다 보도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죽은 권력에는 눈을 부라리는 MBC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지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바로 윤영찬 수석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의회가 주민들의 혈세를 대북 협력 사업에 사용하겠다.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막아는 봤는데 수적으로 열세여서 그냥 통과가 됐다는군요. 한국당 구의원들 국가보안법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지자체인 노원구에서 북한 관련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국제사회가 공조해 시행 중인 대북제재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노원구민들 사이에서도 김정은 환영단과 같은 친북단체들의 활동에 구민들의 혈세가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는 19일 손영준, 이칠근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13대 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노원구 의회는 총 21명의 구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구의원이 13명으로 표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보다 더 좌파로 분류되는 정의당 의원도 1명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구의원은 7명입니다. 조례안은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뜯어봤습니다. 2조에는 구청장은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원구와 북한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단체,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3조에는 구청장은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장 임의로 대북 지원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조와 5조에는 구체적인 운용안도 담았습니다. 두 조항에는 15명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교류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구청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6조부터 12조입니다. 위원회의 권한과 예산 운용에 대한 사항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구 예산이 사용됩니다. 노원구는 지난해 전체 예산으로 8,176억 원을 사용했고 내년도 전체 예산은 8,8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원구의회는 지난달 28일 공식 홈페이지 입법 예고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지만 19일 현재 조회수는 25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대다수 구민들이 모르는 채 조례안이 진행된 겁니다. 반발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장일 위원장은 19일 오전부터 시위와 서명운동 등 조례안 시행 저지에 나섰고 노원구 의회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의원하고 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하고 기초단체장 몇 사람이 북한에를 갔다 왔어요. 지금 노원구에서 선두에 서서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예,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예, 됐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현행법상 예, 국가보안법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저런 조례안, 북한 퍼주기 조례안은 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노원구에 있는 일부 노동조합 등은 지난달 29일 북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목적으로 발족한 서울시민환영위원회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노원구민을 중심으로 좌파 시민단체를 앞세워 김정은 답방 환영단을 구성하더니 이제 대북 퍼주기 조례안을 통과시켜 그들만의 잔치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젠 구청까지 나서서 북한에 퍼주기를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시민들, 특히 구민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영 기자의 보도를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입법 예고를 홈페이지에 했는데 노원구 의회 홈페이지에 했지만은 불과 25분만 이 내용을 봤다는군요. 야, 정말 구민들의 눈은 싹 가려놓고 지금 뒤에서 이런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반도체 호황이 한 3, 4년 후면은 끝날 텐데 그때부터 이 한국 경제 참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박하는군요. 정부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 수장들이 문제가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 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 분야의 진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진전과 관련해서는 카카오 택시와 카풀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이 당장 내일 열리는 택시업계의 대대적인 카풀 반대 집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카풀 서비스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시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된 기술이지만 국내에선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총리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을 의식한 듯 특정 부문을 콕 집어 염두에 둔 말은 아니고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카풀 문제를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총리가 말한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경제 주체는 택시업계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다만 오늘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이 그동안 재계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지적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총리는 또 새로운 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적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임사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퇴임 소회를 밝히며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를 극복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계 회장은 국내 정책결정 구조의 위기라 함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여당 의원 과반수가 운동권 출신이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각 부처들이 각종 위원회에 휘둘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통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라며 정책 결정 선택의 폭은 특히나 새로운 산업의 도입에 있어 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페레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시면서 이런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늘지 않았다.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기사에 관련된 소스는 저희도 똑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되더군요. 대기업에서 10몇만 개 늘어났다는 그 일자리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단기 일자리, 초단기 일자리였고요. 그리고 정규직,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내용, 고용노동부의 3분기 채용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까요? 저희 페네뉴스를 보시지 않으면 깜박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관련 내용 윤희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분기보다 3분기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안기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가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참사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까지 날려버리는 악수를 뒀습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내국민 채용인원 64만 3,247명 중 18만 4,258명이 기타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 근로자는 흔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불립니다. 올해 3분기 전체 채용인원의 무려 28.6%가 사실상 비정규직인 것으로 이는 올해 1분기에 22.9%였던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의 질은 산업별로 따져봐도 악화됐습니다. 올해 3분기에 10만 7,258명을 채용한 제조업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 채용은 작년 동기보다 2.3% 줄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작년 동기보다 20.8%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7만 105명을 채용한 교육 서비스업은 상용직이 작년 동기보다 14.8%나 줄었고 기타 근로자는 28.6%나 늘었습니다. 3만 6,002명을 채용한 숙박 음식업에서도 상용직 근로자는 작년 동기보다 1.0% 줄었고 사실상의 비정규직인 기타 근로자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43.4%나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따지지 않고 고용의 질을 낮췄지만 30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고용의 질 저하가 일어났습니다. 300인 미만의 중견, 중소기업은 올해 3분기에 49만 5,845명을 채용했는데 상용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35만 6,017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4% 줄었고 기타 근로자는 13만 9,82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7%나 증가했습니다.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올해 3분기에 14만 7,402명을 채용했고 상용직 근로자가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지만 기타 근로자의 증가는 28.7%로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분을 압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두고 언론사들마다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대기업에서 고용이 늘었고 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이 상용직에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작년 동기보다 28.7%나 증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대다수 언론들의 보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외치면서 일자리의 질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고용노동부 통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영거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과 2,500명에 그치는 고용 참사를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일자리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인턴, 아르바이트 등 계약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 일자리를 5만 9천 개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유, 진실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주필님, 참 이렇게 단기 일자리로 채워진 그런 일자리 증가를 대기업 일자리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 저희 펜앤뉴스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진짜. 연합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해요. 연합뉴스 이름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연합뉴스는 구조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본통신사이기 때문에 네. 정부로부터 그 국가기관통신망 보조금도 많이 받아가죠. 연합뉴스 기자들은 어떻게 훈련받는지 모르지만 특히나 경제기사 쪽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말하자면 이 정부가 통계를 낼 때는 입맛에 맞는 적당한 제목을 달아서 쓸 수도 있죠. 예. 연합뉴스는 얼마 전에 아주 우습게도 실업자가 는다고 꼭 나빠지는 것이냐 뭐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정부의 나팔수가 되기를 아주 자처한 듯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어서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숫자를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특히 경제기사는 아주 조심해서 들여다보고 또 기자들이 훈련받고 숙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연합뉴스가 한번 굉장한 오보를 날린 적이 있는데 그 오보를 쓴 기자는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인턴 기자였어요. 아, 인턴 기자가요? 오. 인턴 기자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통계를 완전히 잘못 읽은 그림을 그리고 예. 그걸 보면 한국은 완전히 아주 망해가는 국가처럼 되어 있어요. 예. 말하자면 상위의 극소수는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하위에서는 완전히 삶이 파괴되고 있는 듯이 통계가 돼 있고 뭐 양극화를 심화되는 그런 그래프였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그 놀랐던 것은 제가 통계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걸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 같은 그런 사회의 통계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봤느냐 하면 지금 청와대 그 논란의 핵심인 조국이라는 사람이 교수로 있을 때 예. 조국이라는 자가 이 교수로 있을 때 그 연합통신에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동아일보인가 어디인가도 그걸 그대로 뺏겼었고 그러니까 그 뉴스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가 강의를 할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엉터리 나라고 헬조선이다 하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엉터리 자료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펜앤TV 홈페이지에 가셔서 조국, 나의 조국 이런 그 제목으로
자료를 찾으면 제가 옛날에 조국 교수가 무엇을 잘못 독해를 하고 있는지, 조국 교수가 얼마나 무지한지,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좋아가지고 그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조국, 그 웬만한 지식인이라면 통계의 기본을 안다면 보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상하다 느끼면 팩트체크를 해야죠. 참. 근데 오늘 나온 통계도 대기업 일자리를, 예를 들어 지금 은행들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딜이 폐되니까 예. 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은, 은행은 전부 사실은 공공기관화되어 있거든요. 예. 은행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해요. 사람들은 민간 기업은 싫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인 것은 또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부 기업이니까 은행장들을 들이다 뒤에서 목을 쳐가지고 억지로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숫자만큼 은행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뒷문으로는. 퇴출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대기업들한테 막 취업시키라고 난리를 피니까 SK는 뭐 최태원 회장이 뭐 지원제가 얼마나 많은지 정부의 협조를 굉장히 잘해요. 예. 그래서 SK를 필두로 막 앞으로는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뒤로는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업으로서는 위에서는 정책을 세우면 밑에서는 대책을 세우니까 위에서 취직시켜라 하니까 밑에서는 편법을 쓰는 거죠. 오케이, 취업은 시키고 몇 명 취업시켰습니다 하고 보도해놓고 뒤로는 해고하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안 느니까 또 이제 위에서 숫자가 왜 절대 숫자가 안 느냐, 늘어나고 있지 않냐 하고 조져대니 이제는 알바, 뭐 단기 인턴, 계약직 이런 거 이제 해서 숫자를 맞추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국가가.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라는 분은 명세히 대통령을,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국정의 고도의 어떤 조합을 감당할 지력이 안 되면 대통령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만은 노무현 같은 분이라든가 이 문재인 같은 분들도 말하자면 이 정책이나 국정의 전반을 이해할 만한 지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본인들은 감당할 수 있다고 덜컥 하고 보니까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용이 제대로 늘 일도 없고, 그저 벌써 1년 7개월 되고 지금 오늘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보면 못한다가 더 많아졌거든요. 이제는 못한다 49%, 잘한다 46% 뭐 이렇게 나왔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지금 연두도 아닌데 말하자면 각 부서 그 지금 업무 순시를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이제 급하니까. 연말에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보통 연초에 하는 게 그게 연두 순시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급하니까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산업부가 사는 얘기 다르고 농림부가 사는 얘기 다르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사실 오늘 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 산업부에 가서는 제조업을 부활하자, 제조업이 뭐 너무 중요하다,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자, 기업을 살리자, 소득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뒤늦게 많이 깨달았다 뭐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지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을 수 있는데, 농림부는 농민을 위한 부서가 아니에요. 우리 최 부장도 그렇게 아시나요? 농림부에서는 농민을 위한 부서가 아니다. 농림부는 농민을 위한 부서인 것처럼 이때까지 잘못 운영을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림부는 뭘 하는 부서냐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높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예요. 아하. 산업부는 뭘 하는 데냐면 대기업을 위한 부서가 아니에요. 산업부는 한국의 산업 정책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노동부는 뭐 하는 데냐? 노동자들을 위한 부처냐? 아닙니다. 노동 정책을 만드는 부서여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부처예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이뤄가는데 힘을 그래서 보태는 거죠. 그게 국가인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문재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데 정부 각 부처가 그 부처가 중간 목표로 관리하는 그거를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농림부 요즘 식량 물가가 굉장히 뛰고 있잖아요.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쌀값은 예. 말할 것도 없이 오르고. 예. 그 농림부 가서 좋아하는 겁니다. 농민 여러분, 내가 쌀값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농림부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완전히 그 잘못 알고 국민들에게 있네요. 싼 네. 농산물을 값싸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게 농림부의 기능이에요. 예. 그 좋은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듯이 보이거나 농민들을 보호하는 듯이 보이는 거는 그 과정의 중간 목표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축산을 완전히 개방할 건지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국민들이 더 맛있고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농민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각 부처 장관이라는 거는 국무위원인 겁니다. 국무회의라는 게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국무위원이 되어서 전체 국정을 보면서 그 중간 목표로서 농민 관리도 해야 되고 농업 정책도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중간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부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부처가 아니에요. 과학부다 그러면 과학자들을 보호하는 부처가 아니에요. 근데 과학부를 없앤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왜 우리 부처를 없애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가부는 완전히 잘못된 건데요. 여가부에서 요즘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다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여가부라는 되는데요. 것은 예.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적으로도 어디 아프리카 어디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말 어딘가 하는 나라에만 여성부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성부 같은 여성부 장관이 앉아가지고 지금 페미니즘적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여성 정책을 세운다. 이건 웃기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지금 화나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다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이 기본 구조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농림부 가서 하는 얘기 다르고 고용부 가서 하는 얘기 다르고 산업부 가서 하는 얘기가 그러네요. 다 달라서 이 산지 사방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부 가서 쌀값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재부에 가서는 물가가 왜 오르냐고 조지는 겁니다. 예? 기재부 장관한테는 가서 요즘 농산물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요? 잡아요 이래 놓고 본인은 농림부 가가지고 야 우리 쌀값 목표제 19만 원 넘었지 20만 원 그럼 또 좋다고 막 와, 좋다 고마워요 그러고 대통령님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이라는 게 될 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가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발 좀 지식 있는 대통령 후보가 저는 다음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식 있는 국정이 뭔지를 이해하는 대통령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 출신들 뭐 문재인 뭐 이런 분들은 모르죠. 예? 뭐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다 그렇지 문재인 않다고 저는 대통령은 택시가 내일 모레 파업을 하고 예, 하겠다고 내일은 했지만 한답니다. 예. 아마 카풀이 뭔지, 예? 우버가 뭔지, 에어비앤비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세요. 너무 많이 지금 보도해드려가지고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버가 뭔지 모르는 대통령이 앉아서 예. 택시가 데모하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 들어서 아까 우리 시청자 중에 이 택시에 대해서 한번 이 쉐어하는 이 예.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대세입니다. 시대는 그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는 에어비앤비도 그리 그렇고, 가는 예. 건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택시 업계의
그야말로 그것을 하나의 이권으로부터 출발한 역사적 경험이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급격한 어떤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그래서 미리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건데 못한다고 지금 계속 밀어놓고 있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치료 못한다고 지금 계속 막아놓고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풀라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요.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노동자 단체라든가 뭐 각종 단체들이 그 짓을 못하게 막다 보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큰 충격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인기가 아니고 미리 잘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감히 생각하는 저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대통령 안 할 걸 그랬거든요. 예전에요. 그게 2년차, 3년차 들어갈 때 얘기인데 몰랐던 거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노무현도 몰랐고 그때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이분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뽑을 때는 제발 우리 좀 이 두뇌가 있는 분을 뭐 저는 그분을 한 분 정도는 가슴속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두뇌가 좀 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십시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아니죠. 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쫙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사찰. 예, 조선일보를 막 목록이죠. 사찰하고 야당 의원들 막 사찰하고 와 장난이 아니네요. 이 청와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게요. 네. 지금 조국이가 결국에는 조국 수석이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하하. 조국 수석이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네. 이 김의겸 대변인도 조국 수석하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헛소리를 말을 막 참 급기야 헛소리를 내는 걸 보면 지금 6급이 급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6급 수사관에 휘둘리는 언론에 격 좀 맞추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참으로 참. 건방지고 어처구니 없는 건데 청와대에 있는 당신이 지금 대변인 격이 안 맞아 이 사람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깜짝 자기가 놀랐습니다. 격이 안 맞는데 네. 앉아가지고 6급 사무관, 6급 수사관 가지고 왜 이러냐고 떠들고 앉아 있으면 참 웃기잖아요. 당신들이 격이 안 맞다고 지금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을 하기에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임종석의 이름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국가기밀누설죄입니다. 아이고. 다른 참. 것도 아니고 국가기밀누설죄입니다. 국가기밀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때까지 청와대는 그거 다 미꾸라지가 일으킨 잡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불순물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죠. 불순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임종석의 고발장을 보면 그 중에는 상당한 국가기밀, 말하자면 사실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 네.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설한 것 중에는. 그러니까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럼 김태우가 이때까지 누설한 것 중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혀야 돼요. 청와대는 그걸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고발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나오겠죠. 고발했으니까. 네. 아마 적당히 정치적으로 처리하려고 할지 모르는데 오늘 김의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예를 들어서 뭐 이강래가 우재창이 커피 그 지금 이게 아니, 386 중에 그 허인회라는 아유. 친구는 태양광으로 태양광으로 지금 지금 사업을 달궜고요. 엄청나게 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석탄 가지고 또 무역으로 북한 석탄 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했다는 사람을 우리는 이름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 얘기하면 확증이 이제, 없어가지고 예, 지금 밝히지 안 못합니다. 됩니다만은 그 지금 이 386 운동권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386 운동할 때
썩은 사람이 많았으므로 지금 권력을 잡은 자기들도 그 정도는 썩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썩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 대한항공 그 사건으로 대한항공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색을 했는데 예. 그 회장을 못 엮어넣었습니다. 부패 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수사를 했는데도 못 잡아놨습니다. 롯데호텔을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조져댔거든요. 임원들 중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부패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얘들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6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옛날에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데모운동할 때 그때 세계는 기성세대는 다 썩었다. 그 생각해왔던 거를 지금 자기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래 뭐 해가지고 뭐 386 우재창이 커피 장사도 했던 모양이죠. 고속도로에다 쫙 깔았더라고요. 예? 광주민주화 운동 보상금만 가지고는 국회의원 월급만 가지고는 못 살았던 모양이죠. 예. 그 커피 믹스 깔고 그 바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것들끼리 헤쳐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부겸이가 이랬잖아.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그거는 지난 10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왜 조선일보답지 않게 그걸 동아일보에 난 거를 특종이라고 일면에 머리에 보도했냐. 쪽팔린다. 이런 예. 식으로 조선일보 기자를 희롱을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지금 김의겸이가 할 일은 예? 그 둘이가 짝짝꿍해서 커피 머신 가지고 해먹은 거를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미 나왔어야 된다. 이게. 근데 동아일보에 난 것조차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저것끼리는 또 다 봐주는 거예요. 예? 누가 봐주고 있는 주체인지는 대통령이 봐주라 했는지 조국이가 그는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고 아니면 했는지 운동권에서 했을 수도 있죠. 임종석이가 네. 그랬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도 네. 청와대가 동아일보에 난 거를 지금 2달이 다 되도록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조선일보가 또 그거를 일면톱으로 세게 보도한 거를 니 왜 또 보도하냐라고 핀찬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자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사태가 조국도 나가야 될 거고 조국이 나갈 때 김의겸도 따라서 나가게 될 것 같네요. 될까요? 아, 이 사람들 안 나가던데. 모르죠. 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조국과 김의겸을 싸게 되면 쌓아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지시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나가게 될 겁니다. 참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레임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력의 예. 부족이 그동안에 해온 거는 김정은이 초청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예. 김정은이 심부름하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해주는 거.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객지에서 호텔에서 졸아가면서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비행기 노선을 체코까지 일부러. 기름까지 갈아 넣어가면서 열심히 예? 못하는 영어도 안 되시는 분이니까 참 국제회의에 나가면 참 그렇게 먹먹하게 아마 쑥스럽게 고생 짝이 많으셨습니다. 없으실 텐데 예. 예. 고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고생이 해가면서 김정은 심부름 한 꼴밖에 안 되었는데 부하들이라도 좀 제대로 모셔주기를 제가 참 당부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탄절 파티를 열어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했습니다. 뭐 탈북자 지성호 씨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도 단상에 오르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지금 막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조적으로 중국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더군요. 그래서 아예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막 얘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연회에 처음으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했습니다. 2006년 탈북한 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지 씨는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두교서 때도 초청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호명하자 목발을 머리 위로 들어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은 이번 초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 씨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북한 땅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회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매티스 국방장관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면 올해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쉽게 느끼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매체들은 최근 중국 당국들이 지하교회 단속에 열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곳곳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이징 인근 도시인 랑팡시 도시관리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도시 전역의 상점들이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거나 장식 조명을 다는 등 크리스마스 판촉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야외 크리스마스 공연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했으며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에는 노점상들이 크리스마스 양말이나 산타클로스 인형 등을 파는 것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은 지난해부터 시진핑 주석이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분노한 경찰들이라는 단체는 오는 20일 파리 중심가에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와 총격 테러로 경찰력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나온 피로감 호소이자 불만 표출입니다. 한편 시위대를 막아줘야 할 경찰들이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 측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브리핑 오늘 신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3기죠. 이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 1144만 제곱미터, 하남 649만 제곱미터, 인천 계양 335만 제곱미터 순입니다. 예.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또한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그 관련 기사들을 쭉 좀 봤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뭐 아니 도시에 새로 생기고 집이 더 공급된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국토부의 이런 설명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한 네티즌은 저게 뭔 신도시냐. 과천, 계양, 남양주 지금도 서울 쪽 출퇴근할 때마다 차들이 길가에 그냥 서 있다며 늘 1차선도 마땅한 곳이 없는데 건물만 지으면 그게 신도시냐. 아하, 이렇게 도로가 부족하다 이거군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은 자기들이 다 올려놓고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이 심한데 해결책이랍시고 수도권에 아파트만 더 짓겠다고 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와, 네티즌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 네티즌 말만 잘 들었어도 우리 팬앤 시청자분들의 그 말만 들었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내일이죠. 서울 여의도에서 이 카카오의
그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죠. 네,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입니다. 예. 이들 단체는 앞서 10월 1차, 11월 2차 집회를 연바 있는데요.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신 등을 계기로 업계는 계속해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3차 집회의 신고는 인원을 3만 명으로 했지만 이날 택시 운행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제가 좀 보니까 평일 오후, 지금 한 오후 4시부터 6시 그때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도심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여의도면은 여기에 대규모 집회. 길 많이 막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경찰은 택시업계 이번 집회 행진 신고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저 퇴근 시간 도로 소통을 위해 행진을 조기에 마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방법이 없나 보네요. 네, 그런 당연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질 게 뻔한데도 경찰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좀 조정을 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좀 이렇게 딱 그 장소를 지역에서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하든가 그런 대책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뭐 택시 업계 쪽에 이렇게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그런 기사인데 북한 인권 증진 집행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문구가 쏙 빠졌다고요? 네네. 지난해 북한 인권 계획에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에서 자유권을 삭제한 것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의 자유 삭제 움직임은 올 초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네. 올해 1월 여당이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경하도록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데 예. 가장 민주적인 정부를 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역사에서 삭제시키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댓글창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신민영 기자 막내 기자인 거 다 아시고 막내 기자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신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렌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식사하고 이는 닦나요? 안 먹었으면 입은 닦아야죠. 문별장씨,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북돼지가 적폐라 그랬던 적 있죠? 새삼스럽게 제가 언제 그랬나요? 사이다 좀 주세요. 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입 싹 닦고 그 적폐를 봐줘야 한다. 제가 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큰일 났던데. 강릉 그 펜션 사고. 어제 알아. 알긴 뭐랍니까? 아니 무태서 일어난 사고도 전혀 손쓰지 못하면서 북한 같은 문제는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4는 국제적 관례죠. 밀양, 제천 등등 얼마 전 갖가지 화재 사고 초기 7시간 뭐 했습니까?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불리하면 기억 안 난다. 오늘은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를 정답구로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다 혼난다를 조금 튜닝해서 난 혼다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저는 그냥 스바루 하겠습니다. 스바루. 저는 쉐보레 하겠습니다. 문제를 합니다. 쇠처럼 두꺼운 낚아주기란 뜻으로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 철가방 2. 철면피 3. 양장피 4. 간짜장. 혼다! 안찰스님, 저는 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간짜장 몇 번입니까? 쉐보레. 최대장님, 요즘 제가 너무 맞춰서 그냥 문벨 씨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시바루미 미 문벨님 정답. 저는 그냥 철면피 하겠습니다. 입은
철면피. 정답이죠. 문별님 철면피.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겁니까?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펜앤마이크는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죠.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와 세상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경제 강의를 해주시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께서 이병태 TV를 만들었습니다. 와 정규재 주필의 그 경제 강의를 정말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나올 것 같은데 강의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일단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뭐 화폐의 힘, 이익 나오지 않은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실체, 우리가 중국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창업, 그리고 후에 뭐 극복 방법 등 강의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정규재 주필과 함께 경제에 대한 거 진실 보도 보시고 또 이병태 TV에도 들어가셔서 좀 더 재미있는 이 경제학 교수님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태 교수님이 강의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할 말씀 콕콕 집어서 잘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저도 빨리 감기 나야죠. 여러분 고맙습니다.